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선 좀 마무리하고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게요, 가각전제예요. 가각전제. 가각전제. 이게 뭐냐면, 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좌회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회전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차가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회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퉁이를 이렇게 잘라줘요. 귀퉁이라고 하니까 좀 저렴한가요, 단어가?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각을 잘랐다 그래서 가각전제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얼마만큼 이거를 자를 거냐 라는 거죠. 이걸 알려면 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표를 외우기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일단 표는 말씀드리는데, 문제 푸는 요령은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요령만 습득을 하셔도 됩니다. 네, 표는 이렇게 돼요. 자, 6m 이상 8m 미만, 그리고 4m 이상 6m 미만, 그리고 90도. 여기서 도는 요 각을 얘기합니다. 요 각, 도로의 각. 90도 미만, 그리고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 제가 봤을 때 또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또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당장은 지금 보시면 이게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4, 3, 3, 2, 3, 2, 2, 2에 여기가 당해 도로입니다. 자, 이게 뭐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5m짜리하고 7m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를 건지 볼 거예요. 여기가 7m, 여기가 5m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얼마나 자를 건가, 여기가 몇 미터 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요 도로가, 요 길이를 알아볼 이 도로를 당해도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당해도로는 7m죠. 그러면 이 당해도로에서 7m는 6에서 8 사이에 있으니까 얘예요. 이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 상대도로는 5m죠. 그리고 도수는 90도로 직각이에요. 그럼 90도에서 5m니까 4에서 6 사이네요. 그럼 2m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m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큼 들어가느냐? 당해도로가 5m가 되죠. 따라서 4에서 6. 그럼 요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상대도로는 90도에 7m 도로예요. 그러면 90도 이상이니까 여기에 7m니까 이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2m가 되네요. 이렇게 보려고 이 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요. 보통 문제가 나온다 하면,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나온다 한다면 이 면적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대부분 90도로 물어볼 겁니다. 90도로. 90도보다 더 예각이거나 둔각이거나 해버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소환해야 돼요.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뭐 수학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란 말이죠. 90도 나온다고 하면 요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중에서.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이 75%예요. 그쵸? 그럼 나머지 3m 나오는 것은 도로가 둘 다 6m 이상일 때나 3m예요. 그래서 도로 양쪽의 도로가 6m 이상이면 3m만큼 가각전제를 해주고 그 외에는 전부 2m로 가각전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표는 이런 원리로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각전제예요. 가각전제는
여기가 대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대지가 아니죠? 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만큼 빼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지가 아니다. 이건 엄연히 도로가 됩니다. 예. 이게 가각전제예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짧아서 가각전제만 빼고 제가 건축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까지 해서 건축선을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좀 본격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요. 이 구조와 재료편은 이게 실제 공인중개사와 그렇게 썩 관계가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야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간혹 안 나오는 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은 많은데 부담은 되는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제끼시고 다른 거에서 점수를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것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기출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구조와 재료,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게 구조 확인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확인. 건축 설계사는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한다. 그러면 구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 안에 이제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공장의 기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적재에 따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또 눈이 많이 와요. 그럼 적설에 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압에 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구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냥 혼자서 내가 확인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조 확인을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은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숫자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의 높이는 13m예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그리고 처마, 여기가 처마거든요. 처마까지 거리는 9m. 그리고 이 집은요, 이렇게 2층이에요. 여기의 면적은 100. 여기의 면적은 100. 따라서 이 집은 2층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죠. 200제곱미터예요. 이거 이상이면 구조 확인 서류를 제출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목구조면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으면 좀 완화시켜 줍니다. 3층 이상이거나 또 연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완화시켜줘요. 그 차이만 아시면 되고요. 또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구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 건축물이에요. 중요 건축물. 중요 건축물이라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중요 건축물. 건축물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그 규칙의 별표 11을 보시면 중요 건축물이 특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뉘어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 외부 공간, 뭐 청사,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건물 있죠. 소방서, 뭐 의료기관 이런 것들, 의료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중요 건축물은 뭐 당연한 거죠. 구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문화유산. 문화유산 중요하죠. 우리가 지켜야 될 거니까 문화유산.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법 처음에 할 때 용어의 정의에 대해 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자, 기둥이 20m 이상이에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 또는 3m 이상 돌출되었대요. 뭐 평범한 건물은 아니죠. 또 뭐 특수 건축물인데 특수하게 설계를 했거나 또 뭐 시공을 하거나 뭐 특수한 공법이거나 이건 뭐 숫자가 붙으니까 알 수 있는 거라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특수 구조물.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구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 구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이 대상물들은요, 건축 허가 받을 때 허가권자가요, 건축 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지진에 대해서 성능을 확보했는지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사용 승인을 내줬어요. 사용 승인을 내줬다면 이 건물이 내진 등급이 몇 등급인가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내진 등급을. 이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집이 내진 등급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요즘 만드는 신도시들은 전부 내진 등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 큰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축 설계사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구조 기술사라고 있어요. 드라마 아저씨에서 이성균의 직업이 건축구조 기술사였죠. 건물의 구조적인 엔지니어죠. 구조를 다루는 엔지니어. 얘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하고. 자, 6층 이상 건축물. 이 정도 되면은 건축사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기술사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그 다음 다중이용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지진구역이 있어요. 요즘 지진 예민하죠. 지진구역의 중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구조기술사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구조기술사 협회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해요. 서로 자기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고요. 그 내용 보시면 뭘 느끼죠?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죠.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공동주택도 들어가면 뭐 거의 다죠. 그 다음에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입니다.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 이걸 이해하시려면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직통 계단까지 보행거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도 많죠. 약간 내리막 이런데 여기 보시면 이 층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층이랑 여기 층은 어때요? 이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죠. 밖으로. 이런 층을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피난층. 이 피난층까지 계단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계단을, 피난층까지 이어진 계단을 직통 계단이라고 해요. 한 번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직통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계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계단. 그러면 내려가려면, 즉 여기 피난층까지 가려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야 되죠. 근데 이런 계단은 직통 계단이 아니에요.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걸 직통 계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단면을 한번 볼게요. 직통 계단까지. 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계단이 이렇게 직통 계단이 있고 복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뭐 601호, 2호, 3호 이래 갖고 임대를 줬을 거예요. 여기 제일 먼 거리에서 대문 지나서 계단까지 이 거리를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30m 이내로 해야 됩니다. 30m 이내. 그리고 만약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대부분 아파트겠죠. 이런 경우에는 40m까지 완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에 잘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내화 구조에 뭐 재료도 불연 재료예요. 불에 잘 안 타는 재료죠. 이런 경우라면 50m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뭐 사람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거죠. 자동 소화 장치. 자동 소화 장치가 되어 있다면 75m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공장이 무인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인 공장으로 했다. 4차 산업에 맞춰서 무인 공장으로 했다. 그러면 100m까지 완화가 됩니다. 자, 이게 설명하다 보면은 16층 공동주택 아파트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집은 이 요건에 맞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택은 대신에 대피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대피 공간이라고 하면 이 집에 베란다 근처에 창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막 잔짐들 막 넣어 놓는데 사실은 불나면 대피하라고 만든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던가 아니면 뭐 하향식 피난구,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죠.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던가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경량식 경계벽도 있네요. 베란다인데 옆집 벽이랑 겹벽이 경량이에요. 경량. 발로 차면 부셔가지고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던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추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직통 계단은 이제 아셨죠? 직통 계단은 아셨고, 근데 이 직통 계단을 한 개만 두는 게 아니라요, 2개 이상 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이상, 2개소 이상을 둬야 된대요. 근데 이게 책에 보면은 너무 많아요. 막 뭐 무슨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할게요. 지무 335. 지무 335. 직통 계단을 하나가 아닌 2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경우 지무 335. 지하층인데 거실 바닥 면적이에요. 거실 바닥 면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실 바닥 면적, 여기서 얘기하는 거실 바닥 면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집의 거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하실에 무슨 거실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 모이는 공간이면 다 거실 바닥이에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 지하층 거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해라. 자, 3층 이상인데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이면 여기서 4는 400이에요. 3, 4, 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찾으면 되죠. 이걸 근거로 해서 답을 찾고 나머지는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고 그 다음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이 뭐냐면 피난 안전구역. 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이렇게 막 났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층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면 될 거고, 위에 있는 사람은 옥상으로 가서 대피하면 되는데, 이 애매한 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도 가기 힘들고 내려도 가기 힘들어요. 이거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대부분 연기에 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평소에 운영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 이 도망가기 애매한 층에서는 이리로 대피하는 거죠. 이게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화재 시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훈련도 하고요. 자, 그래서 초고층이면 몇 층이죠? 50층이죠. 50층 이상 되거나, 또는 건축법에서는 한 층을 4m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m죠. 200m 되는 거, 이런 초고층에서는 30개층마다 1개소를 둡니다. 30개층마다 1개소를 둬요. 자, 예를 들어서 63빌딩이에요. 63빌딩이면 30개층마다 1개소를 둬야 되니까 60층이니까 2개소가 들어가겠죠. 예, 2개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뭐 2개소를 30층마다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적당히 3분의 1 지점에 또는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하나씩 두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63빌딩의 21층하고 아마 38층 될 겁니다. 예, 여기에 피난층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고층이 몇 층이었죠? 고층이 고3 그랬죠. 30층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준초고층이라고 했죠. 준초고층은 그 높이의 2분의 1 지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 사이에 1개소를 둡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운데 아래 위로 5개층 사이에 피난층을 두겠다, 이 얘기죠. 예. 이게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그 다음 피난 계단입니다. 계단. 아까는 직통 계단이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피난 계단이에요. 피난 계단. 계단이 피난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이 있어요. 특별자가 붙어요. 특별 피난 계단. 이게 뭐냐? 피난 계단은 직통 계단의 요건이 필요해요. 직통 계단은 뭐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직통 계단이라고 그랬었죠. 피난층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이 계단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에도 견딜 수 있고, 불연 재료로 되어 있고, 연기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장치를 배연 설비라고 하거든요. 배연 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전원이 나가도 예비 조명으로 작동이 되는 예비 전원으로 작동이 되는 조명 시설이 있어요. 조명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이 계단을 우리는 피난 계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특별 피난 계단은 이 피난 계단에다가 이 피난 계단 요건에다가 부속실이 있는 걸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그래요. 부속실이 뭐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러 가면 영화관이 있는 건물이 주로 굉장히 크죠. 연면적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가보면 영화 끝나고 계단 문 딱 열어요. 계단이라고 문을 딱 열었는데 계단은 없고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 문 열었더니 방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문을 하나 더 열어야 그제서야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 요거를 부속실이라고 합니다. 부속실. 이 방이 왜 있냐면 완충하기 위해서요. 화재 시에 열이나 연기 이런 걸로부터 계단을 좀 완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 또는 피난 계단 그 이상 되는 거,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죠. 자,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거는 5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은 2층 이하인 경우, 그리고 반드시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지하 3층 이하예요. 이런 건물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볼 게 5개 피난 계단이에요. 5개 피난 계단. 5개 피난 계단은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없는데 외국엔 많죠. 건물이 있으면 이 외부에 피난 계단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 피난 계단. 뭐 대충 이쯤에 피난 계단에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있죠. 평상시에 막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걸 5개 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5개 계단은요, 자, 적어도 3층 이상 되는 건물로 공연장이나 주점이 있어요. 이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집회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집회장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때는 5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지하층 개방 공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오며 가며 여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지하입니다. 지하. 여기에 이제 1층이니까 조경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하예요. 지하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계단이 있고, 지하인데 밖으로 딱 나갔더니 위가 뚫려 있어요. 그 위에서 1층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밑에 지하의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런 걸 지하층 개방 공간이라고 해요. 지하층 개방 공간. 자, 이런 거는 어디다, 어떤 건물에다 설치해야 되냐?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요. 공연장, 집회장, 그 다음 관람장, 그 다음에 전람회, 전시장, 이런 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지하층 개방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관련된 거예요. 옥상. 자, 옥상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냐면, 옥상이에요. 옥상에 들어가는 거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2층 이상입니다. 2층 이상의 노대. 이 노대라 그러면 이슬로자의 대대자예요. 그 이슬이 맺히는 그런 거라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노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발코니. 발코니가 영어인가요? 예. 아무튼 이걸 발코니라고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발코니하고 베란다 차이? 베란다는 아래 면적과 윗 면적이 달라서 생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걸 노대라고 합니다. 이걸 발코니라고 해요. 발코니.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우리는 베란다 그러죠. 근데 거기를 이제 발코니라고 공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발코니 가서 뭘 가져와 이렇게. 예, 아무튼 2층 노대 또는 옥상에는 1.2m의 난간이 있어야 돼요. 난간이 설치돼야 된다. 난간. 그리고 옥상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상 광장. 옥상 광장은 옥상에 이렇게 넓게 비워놔서 화재시나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옥상 광장 설치해야 되는 요건, 이거 뭐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이거 나 못 외우겠어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 못 외우면 뭐 그냥 기껏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와 재료 부분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는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빼버리시고 학습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옥상 광장은 이종근생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종근생 5층 이상의 5층 이상 건물에 5층 이상 건물에 2종 근생 중에서요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 그 다음 PC방. PC방은 이게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PC방 이거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주점, 장례식장, 이런 경우에 옥상 광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문화집회에서 예외가 되는 게 전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동식물 관련 시설, 이거는 예외로 한다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리포트라고 있습니다. 헬리포트. 예. 헬리포트. 이름에서 대충 느낌은 오시죠? 옥상인데 옥상에 대형 건물들은 옥상에 이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죠. 회장님이 탄다기보다 거기에 있는 시설 이용자들이 옥상으로 대피했을 때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11자로 보이시죠? 예. 11층 이상 바닥 면적이 11층 이상 되는 곳에 바닥 면적 다 합쳤더니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사진 지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 중에서 이렇게 경사졌어요. 그럼 이거 못 만들잖아요. 이런 건물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일부 공간을 내서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피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방화를 위해서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와 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중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방화에 방해가 되는 이유로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예요. 자,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의료시설, 그다음 공동주택, 장례식장, 이런 것과 여기 보면 좀 약자들이 사는 경우들이 많죠. 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이런 경우 슬퍼갖고 이런 경우하고 일학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은 같이 얘랑 같이 같은 건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필요하겠죠. 공장이랑 기숙사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게 뭔 말인가 그럴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옛날 말로 따지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린 거죠. 이런 것과 직장, 어린이집 같이 할 수 있어요. 판교에 가면은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잔뜩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게임 회사들 많은데 그런데도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우고요. 그 안에 가면 직장 어린이집이 1층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위락시설을 같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섭받지 않게 출입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있고 요거 말고 한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두 가지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 중에서 아동 관련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 복지 시설이 있어요. 얘네와 도매, 소매, 판매점, 판매 시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판매 시설. 이거 같이 혼용해서 지울 수 없고요. 그 다음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조산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얘네하고 우리 고시원으로 알고 있는 다중생활시설하고는 같이 못 짓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